여러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많은 분들께 정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지원 박사님이신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념이죠. 당뇨 졸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한지원 박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라서 환자가 당뇨를 졸업하면 혈당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몸 전체의 도미노 효과처럼 인생이 바뀐다고.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한지원 박사,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강력한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로거헤드라는 아주 유명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연구였죠. 연구진이 E형 당뇨 환자 수천 명을 12년 이상 추적 관찰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졸업이라고 부르는 것, 즉 공식 용어로는 관해, 리미션을 달성한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였습니다. 그저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 즉 관해를 달성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간 동안 심장마비 위험이 40%, 심장질환 발생률이 33%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의 위험이 40%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신장, 눈, 여러분의 온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놀랍네요. 40%나 낮은 위험이라니. 모든 게 새롭게 보이네요. 그럼 이 졸업이라는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졸업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많은 분들이 결승선이 어딘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약을 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정상 범위에 딱 들어오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그 당화혈색소 수치가 전부인가요? 한지원 박사,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혼란이 있으시죠? 이 상태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당화혈색소 A1C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졸업의 공식 의학 용어는 당뇨 관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당뇨약을 성공적으로 끊고 3개월 평균 혈당치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6.5%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6개월이요? 그럼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한지원 박사, 맞습니다. 한 번 검사 잘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잘 관리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새로운 건강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졸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솔직히 관해라는 말이 좀 차갑고 딱딱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졸업은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뇨 하나만 뚝 떼어서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 도달해서 도움 없이 당화혈색소 6.5% 미만을 유지하려면 몸 전체의 건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염증 수치가 내려가야 하고 간 기능이 좋아져야 하며 인슐린 민감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혈당이 좋아진다는 것은 몸의 다른 모든 것도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설득됐어. 저도 당장 졸업하고 싶네요. 이 모든 건강 걱정들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제 상태가 지금 어떤지, 당뇨가 있는지 아니면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알려면 매일 손가락 찔러서 피 내는 검사는 알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처럼 의사들은 항상 당화혈색소에만 집중하더라고. 머리가 좀 복잡한데 둘 중에 제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건 뭔가요? 한지원 박사, 미소 지으며 정말 많이들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둘 다 비판적으로 중요하지만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를 조종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집에서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재는 것은 지금 당장 속도계와 나침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죠. 방금 먹은 음식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지? 방금 산책한 게 어떤 효과가 있었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되지? 같이 몸이 분 단위로 어떻게 변하고 반응하는지 몰아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의 결정을 내리려면 이런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죠.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GPS와 같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여정 전체를 지도로 보여주죠. 밤낮으로 내 혈당이 어땠는지 3개월간의 평균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장기 기준점입니다. 매일의 등락을 모두 상쇄시켜 보여주죠. 검사 전날 샐러드 먹는다고 해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당뇨를 진단할 때도 이 수치를 기준으로 삼고 약을 늘리거나 줄일 때 같은 큰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결론은 둘 다 필요하지만 이유는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설명 중에 최고네요. 매일 재는 건 속도계, 당화혈색소는 GPS라? 완벽하게 이해됐어. 그럼 그 매일 재는 속도계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는 공복 혈당이 있고 밥 먹고 나서 재는 식후 혈당이 있잖아요. 박사님 경험상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한지원 박사,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환자분들께는 개인적으로 공복 혈당이 더 중요한 수치라고 강조합니다. 정말로? 예죠. 한지원 박사, 이유는 이렇습니다. 식후 혈당은 꽤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밥을 많이 먹고 높은 수치를 보면 덜컥 겁이 나죠.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다음 끼니는 적게 먹거나 20분 동안 미친 듯이 걷죠. 그러면 짜잔! 수치가 좋아 보입니다. 웃음, 너무 찔리네요. 저도 맨날 그랬거든요. 한지원 박사, 다들 그러시죠. 하지만 공복 혈당은 그 수치가 훨씬 더 객관적입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수치죠. 밤새 긴 공복을 거친 후에 내 몸의 기준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스냅샷입니다. 방금 뭘 먹었는지에 대한 게 아니라 내 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매일 재는 혈당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치이고 내 몸의 근본적인 대사 건강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하지만 그게 제일 좌절스러운 수치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높으니까. 8시간이나 굶었는데도 아침에 재보면 수치가 높아.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이 고집센 공복 혈당을 낮추려면 어떤 습관이 가장 중요할까요? 한지원 박사,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문제를 좀 다르게 보도록 말씀드립니다. 좌절스러운 수치로 보지 말고 공복 혈당을 나만의 도구로 활용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모칸에 글씨를 쓸 수 있는 간단한 탁상 달력을 하나 구하세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리고 가장 정확한 수치를 위해 반드시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측정해야 합니다. 그 공복 혈당 수치를 적는 겁니다. 자, 이제가 중요합니다. 수치가 평소와 비슷하거나 평균적인 날은 그냥 적고 넘어가세요. 끝입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놀랄 만큼 높거나 낮은 날은 그 이유를 적는 겁니다. 스스로 탐정이 되는 거죠.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어제 야식을 먹었나? 맞다. 와인을 마셨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이렇게 매일매일 적다 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 말 그대로 건강 탐정이 되는 거네요. 스스로 점들을 연결해 보는 거군요. 한지원 박사,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본인뿐입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과 이 연습을 해보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3가지 공통적인 요인이 있더군요. 공복 혈당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주범이 있습니다. 목소리 높아, 네,
정말 궁금한데요. 그게 뭔가요? 한지원 박사.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 서너 시간 동안 정말로 공복을 유지했느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부어 문 닫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녁 식사 후엔 끝입니다. 물은 괜찮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과일도, 요거트도, 건강한 간식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잠들기 전에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고 몸이 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너 시간. 명확한 규칙이네요. 그건 할 수 있겠어. 두 번째는 뭔가요? 한지원 박사.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저희가 항상 잠 잘 주무셔야 해요라고 말씀드리지만 달력이 그 이유를 증명해 줍니다. 환자분들이 이걸 기록해 보면 본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질 좋은 잠을 푹 잔 날은 공복 수치가 낮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거나 너무 늦게 자면 수치가 더 높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이건 골디락스 상황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8, 9시간 이상 자는 것도 당뇨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질과 적절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의는요? 한지원 박사.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장 좌절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루는 헬스장에 가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멋진 수치를 기대하며 일어나죠. 그런데 수치가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스트레스 때문에 더 높게 나오기도 하죠. 그러다 하루 운동을 빼먹으면 죄책감을 느끼는데 수치는 또 괜찮습니다. 공복 할당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강도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꾸준함입니다. 우리 몸은 영웅적인 단 한 번의 운동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에 보상합니다. 그 꾸준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바로 기본입니다. 그 말씀 정말 큰 위안이 되네요. 강도보다 꾸준함이라. 그러고 보니 다른 유행이 생각나네요. 간헐적 단식이요. 공복 시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고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 당뇨 환자에게 아침을 거르는 게 좋은 생각일까요? 한지원 박사.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당뇨 환자분들이나 전당뇨 환자분들께 아침을 거르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건 좀 예의인데요. 예죠. 한지원 박사. 저는 환자분들께 제발 아침을 드시라고 조언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을 거르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이 그냥 얌전히 점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시간 혈당을 측정해 본다면 혈당이 실제로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지원 박사. 맞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우리 몸은 이 긴 공복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별로가 안 들어오네. 비상사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주로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간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 저장된 당, 글리코겐을 혈류로 방출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오릅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아침을 거르면 거의 100% 나중에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배고파서 예민해지고 행그리, 의지력은 바닥나고 결국 건강에 안 좋은 간식을 집어들게 되죠. 이게 혈당을 엄청나게 요동치게 만듭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이건 췌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게다가 많은 환자분들이 약을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데 빈속에 약을 먹는 것은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쁘게는 저혈당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침은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살짝 무서운 설명이네요. 코르티솔 반응이라. 다 이해가 돼요. 좋아요. 그런데 박사님,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에요. 아침엔 속이 메스꺼워 라거나 저는 애 키우는 엄마라 10분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어떡하죠?
그런 분들을 위한 간단한 추천 메뉴가 있을까요? 한지원 박사, 물론이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습관이나 시간 부족의 문제라면 달걀이 가장 쉽고 완벽한 선택입니다. 전날 밤에 미리 삶아두세요. 90초만 스크램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달걀 한두 개는 완벽한 단백질 위주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침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워서 아침을 거르는 분이라면 저는 다른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특히 한국에서 산약이라고도 부르는 그 전분이 많고 거의 끈적끈적한 종류의 마를 추천합니다. 생마를 우유나 두유에 조금 넣고 스무디처럼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마 스무디요? 맞죠. 한지원 박사. 그 특정 종류의 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끈적끈적한 식감을 내는 성분이죠. 뮤신은 이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데 정말 탁월합니다. 부드럽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죠. 게다가 포만감도 주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립니다. 민감한 이를 위한 완벽하고 부드러운 아침 식사 대용입니다. 정말 실용적인 팁이네요. 좋아요. 그럼 다른 큰 스파이크에 대해 얘기해보죠. 식사 직후에 오는 거. 운동이 핵심인 건 알겠는데 식후 스파이크를 둔화시키기 위해 뭘 추천하시나요? 한지원 박사. 저에게는 한 가지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앉지 마세요입니다. 안 돼요. 한지원 박사. 그냥 앉아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눕지 마세요. 식사를 마친 후 최소 10분 동안은 무조건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박사님, 저는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아예 누워버리거든요. 식후에 햇볕 받으면서 눕는 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한지원 박사. 웃음. 알죠. 알아요. 그럼 이렇게 타협하죠. 딱 10분만 걸으세요. 그러고 나서 누우세요. 그 10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매일 30분짜리 산책 한 번보다 매 식후 10분씩 걷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고도 합니다. 매 식후 10분이요. 꼭 빨리 걸어야 하나요? 격렬하게 해야 해요. 한지원 박사. 아니요.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그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을 사용해서 혈류 속의 당을 끌어다 쓰게만 하면 됩니다. 설거지를 하세요. 전화 통화하면서 집안을 서성이세요. 가볍게 산책하세요. 계단을 몇 번 오르내리세요. 뭐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10분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추천을 원하신다면 저는 맨발 걷기를 제안합니다. 맨발 걷기요? 밖에서? 한지원 박사. 네, 하실 수만 있다면요. 이 점은 정말 많습니다. 첫째, 어떤 이유에서인지 식후에 맨발로 걸으면 소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발과 발목, 다리의 작은 근육들을 모두 활성화시켜서 실제 운동 효과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받는 피드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들 잠을 훨씬 잘 자고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하십니다. 아까 말했던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박사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매 끼니 먹고 나서 멋진 흙길이나 깨끗한 잔디밭을 찾을 순 없잖아요. 저는 도시에 사는데요. 그럼 그냥 더러운 부엌 바닥을 맨발로 걸어 다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아파 보이는 뾰족한 지압 매트라도 사야 하나요? 한지원 박사. 웃음. 맞습니다. 항상 실용적일 순 없죠. 자, 맨발 걷기의 두 가지 주요 이점은 지압, 발 마사지, 과 접지, 지구와의 연결입니다. 접지를 하러 밖에 나갈 수 없다면 실내에서 지압 효과는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지압 매트도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활용 팁을 드릴게요. 판지로 된 달걀판 10개 정도를 구하세요. 재활용하는 날에요. 그걸 바닥에 놓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오게 한 다음 그 위에서 10분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달걀판이요. 설마 농담이시죠? 한지원 박사. 진심입니다. 지압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공짜고 효과적이고 몸을 움직이게 하죠.
핑계 댈 수 없겠죠? 제가 들어본 건강 팁 중에 제일 기발하고 창의적이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 좋아요. 그럼 스파이크를 막는데 움직임이 한 부분이라면 음식 자체는 어떨까요? 애초에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좋은 식사 방법은 뭘까요? 한지원 박사, 가장 쉽고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음식을 특정한 순서대로 드시는 겁니다. 첫째, 채소를 드세요. 둘째, 단백질과 지방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밥이나 빵 같은 을 드세요. 이 순서가 혈당 스파이크를 극적으로 늦춰줍니다. 채소의 섬유질과 단백질, 지방이 위장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서 마지막에 먹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 그럼 그 단백질로는 뭘 가장 추천하세요? 한지원 박사,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달걀은 완벽한 식품입니다. 순수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죠. 두부, 특히 순두부는 소화가 정말 잘 돼서 아주 좋습니다. 물론 닭가슴살도 좀 더 든든하게 드시고 싶을 때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네요. 한식은 어떨까요? 우리가 먹고 자란 음식이잖아요. 채소도 많고 건강해 보이는데 동시에 밥 중심이기도 하죠. 당뇨에 좋을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까요? 한지원 박사, 이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식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싫어하는 식단은 절대 오래 못합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대로만 차려 먹는다면 한식은 세상에서 가장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훌륭한 식단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몇 가지 한대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조정이 필요한가요? 한지원 박사, 3가지 간단한 것입니다. 첫째는 밥입니다. 맞습니다. 100% 흰쌀밥은 혈당에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100% 한미밥이나 100% 잡곡밥은 소화가 너무 어렵고 솔직히 맛이 없다고 안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저는 50분의 50 혼합을 추천합니다. 맛과 이안을 위해 흰쌀 50%,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잡곡이나 콩 50%. 이렇게 하면 온 가족이 밥을 즐겁게 먹을 수 있으면서 본인에게도 여전히 건강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밥이 됩니다. 50분의 50 타협이라. 현명한데요. 두 번째는요. 한지원 박사, 조리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반찬을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소스나 기름진 볶음 요리보다는 지거나 데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정은요. 한지원 박사, 세 번째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 바로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한식은 이걸 하기에 완벽합니다. 모든 반찬이 눈앞에 차려져 있잖아요. 나물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드세요. 그 다음 생선이나 고기, 두부를 드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50분의 50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충분히 당뇨를 관리하고 심지어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한지원 박사님, 정말 힘이 나네요. 너무나 실용적이고 희망적이고 또 따라 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귀한 지혜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원 박사,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